지명을 받으신 후에 질의하실 부처를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 이름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MBN 홍지호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시카법 관련해서 기존 전자장치 부착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미 도입 전에 출소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는 표현 많이 나오는데 현재 실태를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단순 소지나 운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지위 회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니고요.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처분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표 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약 수사 중에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어떤 투약 수사를 하다가 이 제조라든가 이런 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약은 대단히 심각한 건 맞고요. 뭐 누가 그러던데 별로 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심각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범죄라는 것이 중간이 없습니다. 마약의 오염국이든가 마약의 청정국이든가 그 문제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과하다시피 강력하게 단속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마이크 좀 켜주시죠. 네,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결의 강재구인데요. 그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해서 학교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제 주거를 제한하면 해당 기간이 많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은 사실상 거주가 좀 불가능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법무부는 실제 주거 제한이 이루어지면 한 연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주거가 제한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여쭙습니다. 예. 이 법은 지금 현재 연역적으로 2005년에 제시카라는 어떤 피해자가 있었던 범죄로 인해서 미국에 주로 도입된 법 체제입니다. 주 중에서는 42개 주가 도입되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죠. 우리나라는 좁고 도시 밀집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그 상황을 감안해야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 그 차이를 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500m라고 했지만 500m는 상한으로 본 겁니다. 500m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된다면요,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에서 잘못하다가는 섬 밖에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00m를 상한으로 두되 그 안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에 따른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나아가서 저희가 두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예외 중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 그리고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그 거리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안 받게 하는 그런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법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1:1 전자감독이라든가 전자발찌라든가 여러 가지 외출 제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한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 제한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주거 제한은 주거 제한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2015년경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제시카법이 위헌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거기는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케이스에 따른 어떤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600피트, 1000피트 안에서는 못 살게 한다, 이런 규정이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개별 사안에 대한 어떤 그 적용
그 개별 사안의 특정을 감안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법원의 결정을 정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실제 주거 제한이 처분이 이루어질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 예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미터를 할 경우에 그 지역적인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봤는데요.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5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되어 있고 많이 출소할 겁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 숫자를 제가 말씀드린 건 괜한 불안감을 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뭐 단순 성범죄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무한 확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의 불특정 다수인을 사냥하듯이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물들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적으로 확장돼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불안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매일경제 안정환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반법치행위 근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제 국민 불편,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 집단 행위도 있고, 영장 집행에 대한 물리력 저지, 그리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이런 사례들이 난리됐는데, 좀 어떤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고 이제 그러한 언급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 대처한다라고 나오고 조직적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 사냥 이런 범죄에 적극 대처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토론 주요 내용에 보면은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시장의 반칙행위 엄정 대응 이런 부분은 이제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만 나오고 어떤 내용으로 주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좀 부족한데 어떤 얘기가 좀 나왔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법치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요, 특별하게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역으로 여쭤보면요, 거기 나온 것들은 다 근절돼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떼법이라든가 이런 문화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우리 정부를 국민들께 선택해 주신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린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이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적극 대처는 저희는 어차피 사법 법 집행 기관이고요. 양형이라든가 이 법 집행하는 과정, 그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적극 대처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반칙행위라는 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로 여기 나온 것이 주로 그거는 저의 관계 부분은 아니었는데 공정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카르텔 행위라든가 어떤 대기업 집단이 어떤 기술 탈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류의 토론이 오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토론 내용은 별도로 요청하시면 제공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하시죠. 마이크. 네, 저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10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엔 이민청 신설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엔 들어가면서 몇 달 사이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뭘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제가 취임사 때부터 했던 이야기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아주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속도를 낼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 내내 이걸 공론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미나도 한 18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대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진단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과연 이민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저는 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민정책의 추진이라든가 유연한 이민정책 추진은 이거는 정부가 선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 이민정책을 제대로 관할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제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이거 예, 하나 정도 더 받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CBS 김태환 기자인데요. 우선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 그 조직폭력범죄 엄정 대응 관련해서 18개 지검에 이제 그 검경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이제 올해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그 위헌 심판 결정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이제 주무부처로서 그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갖고 계신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직폭력배들은 뭐 전국구도 있지만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양아치급도 있고 조금 더 큰 데도 있고 이러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검경이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뭐 그 흐름 자체에 지장이 없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서로 간에 별개의 수사체로 가다 보니까 서로 정보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라는 것은 사건을 하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간단해 보이는 서민에 대한 갈취 과정에서도 깡패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고소고발을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검찰이 하는 검찰에서 어떤 경제 사건을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정보가 서로 오가는 플로우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이런 부분을 결합하게 되면 훨씬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조폭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작된 상태고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아까 제가 업무 보고 당시에도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2023년 대한민국의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단기 기억력이 잘 떨어져서 아까 뭐 얘기했죠? 그 사형제도 위헌 심판 후속 조치 문제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동안에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이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사형제도가 만약에 이게 위헌이 돼서 없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김 기자님 질문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지 않은 이런 사형 기결수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형 기결수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게 아니거든요. 법상. 그러면 이분들이 뭐 석방될 거냐, 그런 결과가 나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나 예시를 든 건데, 그 사형제가 없어졌었을 경우에 향후의 문제도 문제지만 기존의 사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사형수들에 대한 어떤 처분의 전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법무부와 정부의 입장은 사형은 아직 범죄에 대한 위화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합당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예,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뉴스 배한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민청이 원래는 그러니까 몇 개 정부를 거쳐서 이제 계속 진행해왔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해낼 수 있을 만큼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인구 감소라든가 생산 가능 연령에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추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경우와 달리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 진지한 목소리가 훨씬 커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민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2040년이 되면 지금의 생산 가능 연령이 인구가 이 수가 유지되려면 지금보다 10년 내에 거의 출산율이 3배씩 늘어나야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늘어난 새롭게 출산된 인구가 또 생산 연령 가능까지 포함되기 위해서는 한 15년 가까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외국 인력의 유입이라는 것, 그 외국 인력을 통한 어떤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국민들께서 명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런 요구와 그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위한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차이는 그겁니다.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저희 정부가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예, 긴 시간